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이 거대한 저택의 유일한 소음처럼 느껴졌다. 한유진. 아니, 지금은 강미수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는 그녀는 묵직한 은쟁반을 닦으며 숨을 죽였다.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졌지만 하녀라는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단정한 유니폼은 그녀의 본래 모습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흠 하나 없는 은쟁반 표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검은 눈동자에는 단순한 순종 이상의 날카로운 분석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2차 치에이제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이 성체는 그녀에게 있어 복수의 무대이자 감옥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한 회장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스스로 이 지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차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온갖 비리의 정점에 서 있는 최 이사와 그의 망나니 딸 최서연의 숨통을 끊어놓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눈이 멀었어. 아니면 손가락이 장식품이야.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최서연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 저택의 진정한 안주인이라도 되는 듯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팔짱을 끼고 미수, 즉 유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24살 동갑이었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유진이 며칠 밤낮으로 정성 들여 닦은 쟁반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아주 미세한 얼룩이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먼지 한 톨도 용납 못한다고. 넌 귀가 없나 봐. 당장 이거 들고 나가서 다시 닦아. 네가 감히 누굴 섬기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최서연은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쟁반만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아가씨, 즉시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두려움에 떠는 하녀의 것이었지만 숙인 고개 아래로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저 경박한 손길, 저 오만한 목소리. 유진은 이 모든 모욕을 뼛속 깊이 새겼다. 최서연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유진이 갓 끓인 뜨거운 차를 일부러 쏟아 그녀의 손등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고 모든 하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구두를 닦게 하기도 했다. 차 회장의 부인, 즉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이런 악행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아니,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최 이사에게 첩의 딸이라는 약점을 잡힌 그녀는 그 딸인 서연에게 어떤 권위도 행사하지 못했다. 오히려 서연은 이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유진을 포함한 모든 고용인을 쥐락펴락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인내는 단순한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이자 전략이었다. 그녀는 최서연의 시중을 들면서 최 이사의 서재에 접근할 기회를 엿봤고 저택 내부의 보안 시스템,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들의 사소한 습관까지 파악해 나갔다. 그녀의 눈과 귀는 저택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았다. 유진의 진짜 임무는 밤에 시작되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하녀의 방을 몰래 빠져나와 그림자처럼 저택을 누볐다. 그녀가 노리는 곳은 최 이사의 개인 서재였다. 차그룹의 모든 검은 거래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6개월 전 유진의 아버지인
한 회장의 일신 IRC인 그룹을 의도적으로 부도 처리하고 모든 자산을 빼돌린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유진은 낮에 서연의 시중을 들며 몰래 복제해둔 마스터키와 소형 해킹 장비를 이용해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뚫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 해커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수년간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익힌 기술과 복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능력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최 이사의 컴퓨터에서 암호화된 파일들을 찾아내 자신의 초소형 USB에 백업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일신그룹의 자산이 최 이사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 찾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차 가문의 저택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열렸다. 차 회장과 최 이사가 국내 신흥 IT 강자로 떠오른 진H웨이 그룹의 젊은 CEO 강지훈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강지훈은 32살의 나이에 자수성가하여 거대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재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차그룹은 진화그룹과의 바이오테크 합작 투자를 절실히 원했고, 이는 최 이사가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유진은 다른 하녀들과 함께 응접실에서 차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지만 강지훈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명문가 자제들과는 다른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은 자의 본능적인 직감이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다과가 제공되는 시간. 최서연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유진이 들고 있던 값비싼 도자기 찻주전자를 발견하고는 또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어머, 지훈 오빠. 이런 저급한 하녀가 귀한 손님께 차를 따르게 하다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야, 강미수. 너 그 찻잔 제대로 소독은 한 거니? 어디서 더러운 손으로 만졌을지. 누가 알아. 서연이 비아냥거리며 유진의 손을 쳐내려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몸을 살짝 비켜 그녀의 손길을 피하는 동시에 찻주전자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나 찻주전자를 통째로 빼앗으려 했고, 그 바람에 뜨거운 찬물이 쏟아지며 서연의 값비싼 드레스와 바닥에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을 적셨다. 깍, 네가 감히 이 미친 엑스이. 최서연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응접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 이사와 차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은 유진의 뺨을 때리기 위해 손을 치켜들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은 계산된 동작으로 바닥에 쓰러지듯 몸을 낮추며 찻주전자 파편으로부터 몸을 보호했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도 유연하고 빨랐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바닥에 쏟아진 차의 양과 카펫의 손상 정도, 그리고 그것을 치우기 위한 최적의 동선을 순간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아가씨,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유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목소리를 떨며 외쳤다. 완벽한 하녀의 연기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쓰러지는 순간 보인 그녀의 민첩함. 그리고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에서 스친 냉철한 빛을. 저것은 겁에 질린 하녀의 눈빛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최서연의 유치한 악행이나
최 이사의 탐욕스러운 속내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저 하녀 강미수라는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도 놀라운 침착함을 유지했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심지어 상황을 수습할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훈련된 전문가의 모습이 엿보였다. 최서연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유진을 발로 차려 할 때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 이사님, 귀한 카펫이 손상되었군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력이 실려 있었다. 그는 유진을 일으켜 세우려는 듯 손을 내밀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히 최서연의 야만적인 행동을 저지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강지훈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었기에 마지못해 딸을 말렸다. 서연아, 그만해라. 손님 앞에서 무슨 추태냐. 강미수, 넌 당장 물러가서 치료받고 다른 사람 불러서 여기 치우라고 해. 유진은 감사의 의미로 강지훈을 흘깃 쳐다보지도 않고 황급히 고개를 숙인 채 응접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등은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 진화그룹의 CEO. 그는 최 이사의 계획의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방금 전 그는 자신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것은 기회일까? 아니면 새로운 위협일까? 유진은 하녀들의 휴게실로 돌아가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강지훈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그는 적어도 최서연이나 최 이사와는 다른 부류의 인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재벌가의 꼭대기에 선 남자들 중 깨끗한 자는 없었다. 유진은 그를 경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어쩌면 그를 이용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차그룹의 자료를 검토하다가 문득 낮에 본 하녀를 떠올렸다. 강미수. 그는 비서에게 그녀의 신상 정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 그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믿었고 강미수라는 여자는 차각가의 다른 누구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눈빛,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 그것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극한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왜 그런 여자가 차가에서 하녀 노릇을 하고 있을까?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차 그룹과의 합작 투자를 검토하면서 최 이사의 자금 흐름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한 참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 흐름의 종착지는 몇 달 전 의문스럽게 파산한 거대 기업 일신그룹과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모니터에 떠 있는 일신그룹의 파산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강미수라는 이름의 빈 파일을 열었다. 두 개의 퍼즐 조각이 아직 맞춰지지 않은 채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은 한유진의 계획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최서연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더욱 집중했다. 응접실에서의 굴욕. 특히 강지훈 앞에서 체면을 구긴 최서연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날뛰었다. 그녀는 강미수라는 하찮은 하녀가 감히 자신을 물먹이고 심지어 강지훈의 알 수 없는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유치한 자존심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고 이번에야말로 강미수를 저택에서
아니, 서울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즉 차 회장의 본부인이 가장 아끼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눈독을 들였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차 여사의 결혼 예물이었다. 며칠 뒤 저택이 발칵 뒤집혔다. 차 여사의 보석함에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최서연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울부짖으며 소란을 피웠다. 어머니, 그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강미수, 그 도둑 고양이, 같은 년이 분명해요. 어제 제 방을 청소하러 들어온다면서 어머니 방 앞을 서성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녀는 정확한 증거도 없이 유진을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모든 하인이 거실에 집합했고 저택에 보안팀이 투입되어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은 다른 하녀들 사이에 서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 상황을 초래한 서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빠르게 회전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다. 이건 절도라는 중범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을 경찰에 넘기려는 속셈이었다. 최서연은 유진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내년이지, 당장 내놔. 감히 이 집안 물건에 손을 대 내년의 더러운 손목을 잘라버리기 전에 바른 대로 불어. 찰싹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지도 않은 채 침착하게 입을 열었. 아가씨, 저는 결백합니다. 어제 아가씨의 방을 청소한 후에는 곧바로 주방으로 갔고 그 이후에는 세탁실에서 다른 하녀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최서연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증인, 감히 하녀들끼리 입을 맞추시겠다. 좋아. 그럼 내 방을 뒤져보면 나오겠지. 당장 전연의 방을 샅샅이 뒤져 서연의 명령에 보안팀 요원들과 집사, 그리고 몇몇 하녀들이 유진의 방으로 몰려갔다. 유진의 방은 하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은 다락방의 한 구석이었다. 단출한 침대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사람들은 유진의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서연이 미리 손을 쓴 하녀 중 한 명이 유진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문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다.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하녀가 목걸이를 높이 치켜들자 최서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저것 봐, 저 도둑년을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 차 여사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유진을 노려보았다. 상황은 유진에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오히려 차가운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특히 최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가씨, 정말 그 목걸이가 제 가방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거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유진은 천천히 거실 한쪽 벽면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저택의 복도를 비추는 여러 대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었다. 아가씨께서는 어제 제가 아가씨의 방 청소를 마친 시각이 오후 3시경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서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지금 즉시 저 CCTV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3번 복도 카메라. 정확히는
하녀들의 숙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비추는 카메라입니다. 유진은 말을 이어갔다. 어제 오후 3시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제 숙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3시에 아가씨의 방에서 나와 곧장 1층 주방으로 향했고 4시까지 주방 일을 도왔으며 그 후에는 지하 세탁실에서 저녁 식사 준비 시간 전까지 다른 하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동선은 저택 내부의 다른 카메라들과 동료 하녀들의 증언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지도 않은 방에 어떻게 저 목걸이가 제 가방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유진의 논리 정연하고 빈틈없는 반박에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최서연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유진을 함정에 빠뜨릴 생각만 했지. 저택 내부의 모든 카메라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준비해둔 유진의 치밀함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보안팀이 즉시 영상을 확인했다. 유진의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실이었다. 영상 속 유진은 서연의 방에서 나온 뒤 단 한 번도 하녀 숙소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영상을 돌려보던 중 서연이 몰래 매수한 하녀가 유진의 방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범인은 유진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꾸민 최서연 혹은 그녀의 하수인이었다. 차 여사는 딸의 경솔하고 악독한 행동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다른 하녀들은 공포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유진은 억울함을 벗었지만 승자의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오해가 풀리셨다면 이만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야 합니다. 그녀는 이 승리가 더 큰 복수를 위한 작은 단계일 뿐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유진은 최서연이라는 적의 수준을 확실히 파악했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더 강력한 방패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한편 강지우는 비서로부터 강미수에 대한 1차 조사 보고를 받았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강미수라는 이름의 24세 여성은 6개월 전 주민등록번호가 재발급되었고 그 이전의 기록은 고아원에서 자라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전형적인 만들어진 신분이었다. 지훈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차그룹과의 합작 투자권을 빌미로 다시 한번 차 회장의 저택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의 진짜 목적은 강미수를 다시 한번 관찰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일부러 복잡한 자료를 검토하는 척하며 서재에 머물렀고 차를 가져다 주러 온 유진에게 몇 가지 사소한 심부름을 시켰다. 그는 서재 한쪽에 걸린 진위 논란이 있는 고가의 추상화를 가리키며 무심한 척 물었다. 차 회장님 취향이 독특하시군. 저 그림 어떻게 생각하지? 그것은 하녀에게 할 질문이 아니었다. 시험이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떠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림을 흘깃보더니 정중하게 대답했다. 제가 예술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다만 저붓 터치는 격렬한 슬픔을 표현하려는 듯 보이지만 사용된 색감은 오히려 계산된 이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 조금 부조화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곧바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지우는 속으로 감탄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큐레이터 수준이었다. 슬픔을 위장한 계산된 이성. 그것은 마치
그녀 자신을 설명하는 말처럼 들렸다. 강지훈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가짜 신분, 전문가 수준의 예술적 식견, 위기 상황에서의 비범한 침착함, 그리고 최 이사의 딸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최 이사의 비자금 흐름과 일신그룹의 미스터리한 파산 시점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단순한 하녀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녀는 일신그룹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 회장의 숨겨진 관계자일 수도. 지훈은 자신의 가설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정말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것이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강미수가 아닌 일신그룹 한 회장의 유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지우는 이 위험한 게임에 거대한 판도를 읽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존재를 강렬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은 한유진에게 두 가지 확실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 최서연은 생각보다 더 감정적이고 무모하며 그 점이 오히려 그녀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저택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최 이사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 특히 해외 계좌로 빼돌린 아버지의 자산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강지훈의 등장은 그녀의 계획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고 그 의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날카로운 분석에 기반한 것이었다. 유진은 그를 경계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막대한 정보력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었다. 유진은 한 달에 단 2번 주어지는 귀중한 휴무일을 맞아 이른 아침 저택을 나섰다. 낡은 한여복 대신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었다. 하지만 옷차림으로도 그녀 특유의 꼿꼿한 자세와 주위를 끊임없이 살피는 예리한 눈빛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저택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인 서울 외곽의 낡은 공원이었다. 그곳은 아버지의 충직한 비서였던 김 실장과 연락을 주고받는 비밀 데드드롭 장소였다. 저택에서 빼낸 최 이사의 서재 파일 사본을 담은 암호화된 USB를 전달하고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전달받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린 뒤에도 일부러 상가 건물을 두어 군데 드나들고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등 미행을 따돌리기 위한 복잡한 동선을 그렸다. 공원 벤치 아래 약속된 장소에 USB를 숨기고 돌아 나오던 길. 인적이 드문 산책로의 코너를 막 돌았을 때였다. 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고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손은 이미 호신용 스프레이가 든 주머니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천히 내려간 조수석 창문 너머로 절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저택에서 보았던 날카로운 경영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타요. 강미수 씨. 아니, 지금은 강미수 씨가 아닌 것 같으니 한유진 씨라고 불러야 하나. 그의 낮은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유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한유진. 그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충격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는 수년간 받아온 훈련과 타고난 담력으로 간신히 평정을 가장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미행했고 의도적으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여기서 연극은 그만두지. 차가갸의 저택에서 벌인 당신의 연기는 훌륭했지만 나까지 속일 수는 없어. 당신이 목걸이 사건에서 보여준 침착함, 그리고 내 서재에서 무심코 내뱉은 예술 평론. 그것들은 고아원에서 자란 한여의 것이 아니었어. 그는 유진이 도망칠 수 없도록 차로 길을 완전히 막아선 채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유진은 이 남자가 자신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지 혹은 무슨 제안을 할지 가늠하며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지금 그를 자극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 차 안은 고급 가죽 냄새와 강지훈 특유의 차가운 향수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제가 한유진이라는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유진은 여전히 부인했지만 목소리에서는 미세한 날이 서 있었다. 강지훈은 룸미러로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증거, 당신의 존재 자체가 증거야. 6개월 전 일신그룹이 파산하고 한 회장이 쓰러졌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강미수라는 여자가 유령처럼 나타나 차가에 잠입했어. 최 이사의 딸에게 온갖 수모를 견뎌내면서까지.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한유진, 일신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 스위스에서 경영학과 미술사를 복수 전공하고 졸업 후 일신그룹 전략기획실에서 비밀리에 경영 수업을 받던 인재. 하지만 세간에는 철저히 알려지지 않은 존재. 한 회장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겠더군. 하지만 그는 최 이사의 탐욕까지는 막지 못했지. 강지훈이 읊는 모든 정보는 정확했다. 유진은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고 룸미러 속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래서요, 그걸 알아내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죠? 절 최 이사에게 넘기기라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그룹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패로 쓰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실려 있었다. 강지훈은 유진의 저기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뜻밖에도 동정이나 우월감이 아닌 일종의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 난 당신의 적이 아니야. 적어도 지금 당장은. 오히려 난 당신의 용기에 감탄하고 있어. 그 지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생각을 하다니. 그는 차를 천천히 출발시켜 공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을 찾아낸 이유는 단 하나야. 우린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 이사. 그는 자신이 차 그룹과 추진 중인 바이오테크 합작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최 이사가 어떻게 불법적인 자금을 동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일신그룹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는 내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어. 그는 내가 가진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더러운 수단을 쓰고 있지. 난 그를 막아야 해.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강지훈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사업가로서의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최 이사의 과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겠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난 그의 현재 범죄를 막아야 해.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하나로 이어져. 최 이사의 몰락. 그는 유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었다. 위험하지만 현재 유진이 처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최 이사의 해외 계좌를 추적하는데 실패했지만 강지훈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랐다. 유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남자를 믿을 수 있을까? 그 역시 재벌 그룹의 총수. 피도 눈물도 없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정점에 선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 점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갔다. 감정적인 동정보다 철저한 이해타산에 기반한 동맹이 더 견고할 수 있었다. 제가 왜 대표님을 믿어야 하죠? 당신이 날 이용하고 버릴지 어떻게 압니까?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강지우는 차를 한적한 강변에 세웠다. 그는 몸을 돌려 처음으로 유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날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 서로를 이용하자는 거지. 당신은 저택 내부에서 최 이사의 움직임과 비밀 장부 같은 내부 정보를 빼내. 난 내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해 당신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스위스 비밀 계좌를 추적하고 최 이사의 외부 조력자들을 압박하지. 이건 거래야. 한유진 씨. 그는 유진에게 일회용 보안폰을 건넸다. 이건 추적이 불가능해. 이걸로만 연락하지.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첫 번째 정보로 최 이사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국내 페이퍼 컴퍼니 리스트를 넘겨주지. 아마 당신이 가진 서재 자료와 맞춰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거야. 유진은 보안폰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 계획에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이자 동시에 그녀의 목에 겨눠진 칼날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홀로 싸우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늑대와 손을 잡고 호랑이를 사냥할 것인가? 유진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좋아요. 거래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 복수는 내 방식대로 끝낼 겁니다. 강 대표님은 최 이사의 사업을 막는 선에서 만족하셔야 할 겁니다. 강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거면 충분해.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서로를 겨누는 듯한 위험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강지훈과의 위험한 동맹은 한유진의 복수 계획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다시 차가가의 하녀 강미수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밤이면 강지훈이 건넨 보안폰을 통해 암호화된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최 이사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유령 회사들의 목록. 그 회사들의 자금 흐름도 그리고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계좌의 일부 정보까지. 유진은 자신이 최 이사의 서재에서 몰래 빼낸 내부 문서 조각들과 이 정보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조각이 맞춰질수록 드러나는 그림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 사냥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피땀이 서린 일신그룹의 자산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최 이사의 저택 내 비밀 회동 일정과 내부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 정보를 넘겼고 이는 강지훈이 차 그룹과의 바이오테크 프로젝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서연은 이 미묘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강미수는 여전히 자신에게 굴복하고 순종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하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더 깊고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최서연을 격분하게 만든 것은 강지훈의 태도였다. 지난번 저택 방문에서 강지훈은 차를 따르는 미수에게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흥미가 담긴 시선을 보냈고 최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감히 하늘 같은 자신을 두고 저 하찮은 하녀에게 눈길을 주다니. 대한민국 최고의 CEO 중 하나인 강지훈을 자신의 미래 남편감으로 점찍어둔 서연에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의 질투심은 의심으로, 의심은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하녀들을 매수해 강미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거나 아버지의 서재 근처를 우연히 청소하는 횟수가 잦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서연은 강미수를 영원히 매장시킬 독이 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감히 탐낸 남자 강지훈까지 함께 끌어내릴 함정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진화그룹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바이오테크 프로젝트의 핵심 입찰 제안서에 주목했다. 이것은 차그룹의 사활이 걸린 1급 기밀문서였다. 서연은 최 이사가 잠시 서재를 비운 틈을 타 이 제안서의 일부를 몰래 복사했다. 그리고는 강미수가 서재를 청소할 때 발견하기 쉬운, 하지만 의심스럽지는 않은 책상 구석에 그 복사본을 일부러 흘려두었다. 동시에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진화그룹의 공식 이메일로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차가의 내부자가 차기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팔고 싶어 한다. 관심이 있다면 회신하라.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강미수가 정보를 훔치고 그것을 강지훈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를 만드는 것. 며칠 뒤 최 이사는 딸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최서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강미수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몰래 빼내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녀가 진화그룹과 내통하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발했다. 아빠, 그년이 우리 회사 기밀을 강지훈한테 팔아넘기려 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처음에는 딸의 유치한 질투라고 생각했던 최 이사도 진화그룹과 프로젝트 기밀이라는 단어에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했고 놀랍게도 진화그룹이 실제로 익명의 제보 메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정황이 강미수를 산업 스파이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하녀의 절도 사건이 아니었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기업의 존망이 걸린 배신 행위였다. 최 이사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사설 보안팀에게 강미수를 조용히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유진은 저녁 식사 준비를 돕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건장한 남자들에게 양팔을 붙잡혔다. 저항할 틈도 비명을 지를 시간도 없었다. 그들은 유진의 입을 막고 거칠게 끌고 나갔다. 그녀는 정식 신문을 받는 대신 저택의 광활한 부지 한 구석에 있는 낡고 인적이 드문 창고로 끌려갔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문이 열리고 최 이사와 최서연이 들어섰다. 서연의 얼굴에는 잔인한 승리감과 희열이 가득했고 최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미수. 아니, 내년의 정체가 뭐냐.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강지훈이 심은 끈아풀이냐. 최 이사가 차갑게 물었다. 유진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진화그룹이 받은 익명 메일의 사본을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래도 발뺌할 셈이냐. 내년이 감히 내 정보를 빼돌려 강지훈에게 팔아넘기려 해. 상황은 유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것은 최서연의 단순한 모함이 아니었다. 최 이사가 직접 개입했고 그는 자신을 산업 스파이로 확신하고 있었다. 유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 이사는 이런 배신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적인 절차 따위는 무시할 인간이었다. 아빠, 전현이 입을 안 여네요. 저렇게 예쁜 얼굴 망가지는 건 싫을 텐데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최서연이 교활하게 웃으며 속삭였다. 최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보안팀 요원 하나가 유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공포가 유진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는 복수를 이루기도 전에 이 더러운 창고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거친 소리와 함께 뜯겨져 나가듯 열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한 채 자신의 정예 보안팀과 함께 서 있었다. 지훈은 진화그룹이 그 익명의 메일을 받았을 때부터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했다. 유진처럼 치밀한 여자가 그렇게 허술한 방식으로 접근할 리 없었다. 그는 최서연의 질투심이나 최 이사의 교활함을 예상하고 지난번 비밀 접선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진의 한여복 단추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두었다. 유진의 신호가 저택의 외딴 창고에서 멈춘 순간 그는 최악의 상황을 직감하고 즉시 움직인 것이다. 최 이사님, 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보안팀은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순식간에 최 이사의 사설 경호원들을 제압했. 최서연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저 하찮은 하녀를 구하기 위해 그것도 자신의 병력까지 이끌고 차가의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최 이사 역시 당황했지만 노련한 사업가답게 금세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강 대표,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이 여자는 내 회사의 기밀을 훔친 산업 스파이야. 강지훈은 비웃음을 날렸다. 스파이, 이런 유치한 함정으로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이 여자는 내 사람이야. 당신 딸의 유치한 질투 때문에 내 중요한 파트너를 잃을 뻔했군. 그는 더 이상 유진의 신분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리고 최 이사와 최서연을 향해 경고했다. 오늘 일 절대 잊지 않겠네. 그리고 감히 이 여자를 다시 건드린다면 그땐 차 그룹 전체를 상대할 각오를 해야 할 거야. 그는 유진을 부축해 창고를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는 미친 듯이 밤거리를 달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강지훈의 비밀안가 세이프하우스에 도착했다. 유진은 차가운 물로 거칠게 세수를 하며 방금 전의 공포와 모욕감을 씻어내려 했다. 그녀는 죽을 뻔했다. 최 이사는 정말로 자신을 죽일 생각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말해. 당신 대체 누구야? 목숨을 걸고 차가에 잠입한 이유가 뭐야? 최 이사가 당신을 죽이려 했어.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 감당할 게임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유진은 강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구해줬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줬다. 이 남자라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에서 하녀, 강미수의 유약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거대 그룹의 상속자 한유진의 냉철하고도 강인한 빛이 돌아왔다. 강미수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강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진짜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 경제의 신화였던 일신그룹,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던 한 회장님의 외동딸입니다. 그녀는 최 이사와 그의 동맹 세력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건강 악화를 틈타 주가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 사회를 장악했으며 결국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는지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현재 해외의 비밀 병원에서 위독한 상태로 연명하고 있으며 자신은 모든 것을 되찾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호랑이 굴로 들어왔다고 고백했다. 강지훈은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는 재계의 거물이었던 한 회장을 존경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여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용기로 싸우고 있는 이 여인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안. 무겁고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한유진의 고백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강지훈이 어렴풋이 짐작했던 재계의 추악한 이면을 확인시켜주는 결정타였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이었던 한 회장을 마음속 깊이 존경해왔다. 혁신적인 경영과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일신그룹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린 진정한 기업가였다. 그런 그가 최 이사 같은 기생충 같은 자의 탐욕에 의해 무너졌다는 사실에 강지훈은 사업가로서의 분노와 한 인간으로서의 경멸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차 그룹과의 비즈니스 경쟁 차원에서만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고 존경했던 선배 기업인에 대한 예의였으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지옥으로 뛰어든 한유진이라는 여인에 대한 책임의 문제였다. 그는 즉시 비서실과 법무팀, 그리고 그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최고 수준의 정보 분석팀, 알파에 비상 연락을 취했다. 지금부터 진화그룹의 모든 자원과 정보력을 한유진 씨의 명예회복과 일신그룹의 복원을 위해 총동원한다.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자 우리 그룹의 최우선 과제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유진 씨, 이제부턴 당신 혼자가 아니야. 최 이사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아니, 우리가 되찾을 거야. 뼈저린 후회를 하게 만들어주지. 그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을 건드렸다는 걸.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전장을 누빌 동지의 눈빛이었고 그녀를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위로 유진이 저택에서 목숨 걸고 빼낸 최 이사의 내부 자료들과 강지훈의 정보팀 알파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가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 차명 계좌의 자금 흐름, 조세 피난처의 숨겨진 자산 목록, 그리고 최 이사와 결탁한 정재계 인사들의 리스트까지. 두 사람은 밤낮을 잇고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춰 나갔다. 유진은 저택 내부의 권력 구조와 최 이사의 성격,
그의 약점을 날카롭게 분석해냈고 강지우는 자신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망을 이용해 그 약점을 파고들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그들의 계획은 단지 최 이사를 고발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돈줄을 끊고 그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리며 그가 가장 신뢰하는 자들로부터 배신당하게 만들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다층적이고 정교한 함정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최 이사의 자금줄을 교란시키는 것이었다. 강지훈의 팀은 유진이 제공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최 이사의 핵심 비자금 통로 역할을 하던 페이퍼 컴퍼니 한 곳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국제 해커 그룹을 동원한 것처럼 위장하여 해당 회사의 거래 내역 일부를 언론과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강지훈은 자신이 보유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차 그룹의 주가를 미세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최 이사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그의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강지훈의 대담함과 치밀함에 감탄했다. 그는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며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가였다. 두 번째 단계는 내부 분열이었다. 유진은 차가가 내부에도 최 이사를 견제하는 세력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 특히 차 회장의 본부인과 그녀의 아들, 즉 차그룹의 적통 후계자는 최 이사의 전횡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하녀로 일하며 알게 된 최 이사의 또 다른 비리, 즉 그가 차 회장 몰래딸 최서연의 이름으로 막대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가짜인 듯 진짜 같은 정보를 흘렸다. 이 정보는 강지훈이 조작한 증거 자료와 함께 차 회장 아들의 손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예상대로 차가 내부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최 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던 차 회장은 아들의 의심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최 이사는 자신을 향한 내부의 칼날을 감지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이 치열한 전략회의와 숨막히는 실행 과정 속에서 유진과 지훈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며칠 밤낮을 함께 지새우며 커피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다. 때로는 전략의 방향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의 빈틈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보완해 주었다. 지우는 유진의 연약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와 천재적인 분석력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복수를 꿈꾸는 상속녀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었음을 깨달았다. 유진 역시 지훈의 냉철한 카리스마 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자신의 복수를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정의 구현으로 받아들여주는 진심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고 그녀의 용기를 존경했다. 어느 새벽 연속된 회의와 극도의 긴장감에 지친 유진이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강지우는 시끄러운 키보드 소리를 멈추고 잠든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굳게 닫힌 입술에서는 여전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를 지키고 싶다. 단순히 그녀의 복수를 돕는 것을 넘어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잠시 후 잠에서 깬 유진은 자신을 덮고 있는 재킷과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지훈의 깊은 눈빛을 마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듯한 짙은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다시
펜트하우스 창가에 섰다. 저 멀리 차가까의 저택이 있는 언덕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강지훈의 모든 지원이 담긴 새로운 보안폰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하나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강지훈이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최 이사가 자신의 성이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걸 깨닫게 될 시간이지.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물인 최 이사의 페이퍼 컴퍼니는 바로 그 시각 국세청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받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간직한 지휘본부였지만 한유진은 그곳에 무기한 머물 수 없었다. 그녀가 사라진다면 최 이사와 최서연은 즉시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이는 유진이 저택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일신그룹의 자산이 최 이사 개인에게 흘러들어간 최종 연결 고리를 확보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만들 수도 있었다. 강지훈 역시 이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다시 호랑이 굴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복수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유진은 저택으로 돌아가되 이번에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적을 함정으로 유인하는 능동적인 미끼가 되기로 했다. 그들의 귀환 시나리오는 치밀했다. 강지훈이 최 이사에게 공식적으로 연락해내 사람이 당신 딸의 유치한 오해에 휘말린 것 같으니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압박했다. 최 이사는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굴욕적이지만 이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유진은 다시 강미수의 유니폼을 입고 차가까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귀환은 모든 하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특히 최서연에게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감히 자신에게 쫓겨났던 하녀가 그것도 강지훈의 비호를 받으며 다시 돌아오다니. 서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유진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에게 일부러 얼음물을 끼얹거나 한밤중에 불러내어 몇 시간 동안 정원을 청소시키는 등 비인간적인 모욕을 가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 모든 것을 계산된 순종으로 받아넘겼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의 이런 감정적인 폭주야말로 그녀가 계획한 함정의 완벽한 기폭제였다. 유진은 강지훈이 특수 제작한 초소형 녹음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고 그 녹음기에는 서연의 히스테릭한 목소리와 폭언 그리고 가끔 무심코 내뱉는 최 이사에 대한 불만까지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작전은 서연의 방을 청소하던 어느 날 오후에 실행되었다. 유진은 서연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다가 실수로 자신의 한여복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아주 낡고 평범해 보이는 USB였다. 유진은 그것을 재빨리 다시 주워 담았지만 이미 서연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포착한 뒤였다. 서연은 즉시 유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방금 그게 뭐야 내놔. 그녀는 유진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져 USB를 빼앗았다. 유진은 당황한 척하며 그것을 되찾으려 했었다. 아가씨 안 됩니다. 그건 제 개인 물건입니다. 유진이 절박하게 매달릴수록 서연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개인 물건 내년 같은 게 이런 걸 가지고 다녀. 이거 혹시 또 우리 아빠 서재에서 훔친 거 아니야. 서연은 비웃으며 유진을 밀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최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그녀는 이 안에 강미수와 강지훈의 내통 증거, 혹은 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이 담겨 있으리라 기대했다. USB 안에는 단 하나의 오디오 파일이 들어 있었다. 파일명은 보험이었다. 서연이 파일을 클릭하자 강미수, 즉 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최 이사가 한 회장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스위스 계좌 내역까지는 못 찾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그를 협박하기엔 충분해. 강지훈 대표는 이 사실을 몰라야 해. 이건 나 혼자만의 거래야. 그들이 날 죽이려 했으니 나도 내 몫을 챙겨야겠어. 그것은 유진과 강지훈이 완벽하게 조작한 가짜 독백이었다. 유진이 마치 최 이사의 더 큰 약점을 쥐고 그를 단독으로 협박하려는 것처럼 꾸민 내용이었다. 강지훈과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최 이사가 강지훈의 개입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강미수라는 하찮은 하녀 하나만 제거하면 된다고 믿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다. 최서연은 흥분으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의 예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적중했다. 강미수는 역시 스파이였고, 심지어 아버지를 협박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지훈은 모른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이 녹음 파일을 들고 즉시 아버지인 최 이사에게 달려갔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이 미친년이 아빠를 협박할 증거를 가지고 있대요. 한 회장 스위스 계좌,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최 이사는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딸이 무심코 내뱉은 한 회장과 스위스 계좌라는 단어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유진이 정확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한 회장의 자산을 빼돌려 스위스 비밀 계좌로 옮겼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하녀는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될 존재였다. 강지훈이 모른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는 이 일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최 이사와 최서연은 탐욕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 함정 속으로 완벽하게 걸어 들어왔다. 최 이사는 유진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가 지정하는 장소로 원본 증거를 가지고 나오면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의 현금을 주고 해외로 조용히 떠나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유진을 유인해 증거를 빼앗고 그녀를 납치해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두려움에 떠는 척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의 폐공장이었고 시간은 모두가 잠든 자정이었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강지훈과 그의 알파팀은 이미 약속 장소보다 몇 시간 먼저 도착해 폐공장 안팎을 감시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를 설치하고 저격수까지 배치한 상태였다. 자정, 유진은 약속 장소인 폐공장에 홀로 나타났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공장을 울렸다. 곧이어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최 이사와 최서연,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최 이사의 사설 경호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증거는 가져왔나? 최 이사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차갑게 물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져왔습니다. 돈은 어디 있습니까? 최서연이 유진을 비웃으며 차에서 내렸다. 돈 내년 따위에게 줄 돈은 없어. 그 대신 아주 편안한 곳으로 보내줄게. 자, 순순히 그 증거 내놔. 서연이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유진을 향해 다가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바로 그 순간 폐공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대낮처럼 밝아졌다. 꼼짝마 사방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강지훈의 알파팀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고 순식간에 최 이사의 어설픈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최 이사와 최서연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들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최 이사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대로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황급히 차에 올라타려 했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차단된 후였다. 절박함에 이성을 잃은 최 이사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믿는 유일한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미리 심어둔 알파팀의 핵심 요원이 위장하고 있는 제3의 인물이었다. 최 이사는 그가 자신의 모든 뒤실을 처리해주던 인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함정에 빠졌어. 강지훈 그놈 짓이야. 그 계집애. 한유진. 한 회장 딸년이 살아있었어. 그년이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일신그룹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스위스 계좌까지 당장 이놈들을 다 처리해. 예전에 한 회장 처리할 때처럼. 깨끗하게 최 이사는 절박함 속에서 자신의 입으로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말았다. 그가 한 회장을 처리했다고 말한 것. 일신그룹의 자산을 스위스 계좌로 빼돌렸다는 것. 이 모든 대화는 강지훈의 지휘본부에서 또렷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헤드셋을 통해 최 이사의 자백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원수. 그가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자백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타 그룹 본사 40층. 거대한 타원형 흑단 테이블이 방의 무게를 짓누르는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최 이사는 테이블 상석. 회장 대행의 자리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의 앞에는 오늘 자신의 승리를 확정지을 조작된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며칠 전 폐공장에서 벌어진 납치 미수 사건을, 오히려 강지훈의 진화그룹 2차 그룹의 핵심 임원을 매수하려 한 적대적 경영 개입 시도로 완벽하게 둔갑시켰다. 오늘 이 긴급 이사회의 목적은 단 하나, 이 사건의 차 회장의 아들을 엮어 그를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던 잔존 세력마저 모조리 숙청하여 차그룹의 완전한 황제로 등극하는 것이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반대파 이사들은 굳은 얼굴로 침묵했고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이미 각본을 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최 이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마저 연기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차 그룹은 지금 내부의 적에 의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거대한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진화그룹의 강지훈이 차 회장의 아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합성한 사진과
강미수라는 정체불명의 스파이가 차 회장 아들의 지시를 받아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거짓 보고서였다. 진화그룹은 우리의 핵심 기술인 바이오테크 프로젝트를 탈취하기 위해 그룹의 적통 후계자라는 자와 결탁했습니다. 심지어 저급한 스파이를 고용해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저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룹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최 이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차 회장 아들의 즉각적인 해임과 검찰 고발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최 이사가 해임한 표결을 위해 의사봉을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묵직한 이중방음, 문이 아무런 노크 소리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고 20명이 넘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그룹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단 한 번도 이 회의에 정식으로 초대받지 못한 인물. 차 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진화그룹의 CEO 강지훈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강지훈 대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당장 보안팀 불러서 저자를 끌어내. 최 이사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에 예상치 못한, 아니, 가장 있어서는 안 될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강지훈은 최 이사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진화그룹 법무팀장과 국제회계사들을 대동한 채 당당하게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의 빈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품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군. 최 이사, 당신의 보안팀은 지금 내 비서실의 정중한 안내를 받고 있을 걸세. 강지훈의 법무팀장이 나서서 서류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본인은 진화그룹의 CEO 강지훈이며 동시에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해외 법인을 통해 차그룹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 7%를 보유한 대주주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본인은 주주로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안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의사 진행 중지를 요청합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15%, 그것은 차 회장 일가를 제외하면 단일 주주로는 가장 큰 지분이었다. 최 이사가 자신의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강지훈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이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내 놈이 감히. 강지훈은 최 이사의 말을 가로챘다. 주주로서 첫 번째 권리를 행사하지. 나는 방금 최 이사가 상정한 모든 안건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며 동시에 차그룹의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며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현 회장, 대행, 최 이사 본인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안을 긴급 발의한다. 강지훈의 선언은 회의실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이제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심판을 하려던 자가 이제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강지훈은 최 이사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신의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은 즉시 강지훈 측의 자료로 대체되었다. 최 이사, 당신이 말하는 그룹을 위한 헌신의 실체를 지금부터 이사들 앞에서 공개하지.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다. 그것은 최 이사가 지난 10년간 차그룹의 건설 및 자재, 납품 과정에서
어떻게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다. 강지훈의 회계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보시다시피 최 이사는 최소 12개의 차명 법인을 통해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 자금은 스크린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 익숙한 조세 피난처의 은행 로고들이 나타났다. 횡령된 자금은 즉시 해외로 반출되어 이 비밀 계좌들을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 스위스 UBS 은행의 한 계좌에서만 8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이 은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지훈은 말을 이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최 이사, 당신의 연봉으로는 불가능한 돈인데 말이야. 당신은 차그룹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았어.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최 이사의 비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공범의식이 공포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스크린에는 최근 차그룹의 바이오테크 주가 그래프가 떠올랐다. 특정 시점에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전형적인 작전주의 형태였다. 최 이사는 진화그룹과의 협상 정보를 고의로 왜곡하여 언론에 흘리고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이사 본인과 그의 딸 최서연의 차명 계좌로 들어간 부당이익이 최소 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내세운 그룹의 이익이었나? 강지훈이 제시한 모든 증거는 유진이 목숨 걸고 빼낸 내부 자료와 강지훈의 알파팀이 확보한 외부 금융 기록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최 이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조작된 거야. 저놈이, 강지훈 저놈이 우리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라고. 이사들은 속지 마시오. 당장 저자를. 최 이사의 광기 어린 외침이 회의실을 울리던 바로 그때 묵직한 이중문이 두 번째로 그리고 더욱 극적으로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인물은 강지훈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방금 전까지 최 이사가 저급한 스파이라고 불렀던 그저 하찮은 하녀에 불과했던 강미수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하녀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를 꼿꼿이 편 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아이보리색 파워 슈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옅지만 단호한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굴종이나 두려움은 단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거대 기업의 상속녀만이 가질 수 있는 냉철한 위엄과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을 압도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사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뒤로는 아버지의 충직한 비서였던 김 실장과 일신그룹의 정예 변호인단이 굳은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몇몇 이사들은 과거 자신들에게 차를 따르던 그 하녀와 눈앞의 인물을 동일시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네가 어떻게? 유진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와 테이블의 상석, 강지훈의 바로 맞은편에 섰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최 이사에게 고정되었다. 오랜만이네요. 최 이사님. 아니, 당신에게 님자를 붙여
부를 가치도 없겠군요. 그녀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좌중을 둘러보며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했다. 제 소개를 다시 하죠. 저는 여러분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하녀 강미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모든 분노와 결의를 담아 내뱉었다. 제 본명은 한유진. 당신이, 최 이사 당신이 배신하고 음모를 꾸며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일신 아이르신 그룹. 한태진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외동딸입니다. 일신 그룹, 한태진 회장, 상속자. 이 단어들이 현실 세계에 등장하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몇몇 단위 원로 이사들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한 회장의 이름을 기억해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최 이사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절망의 빛이 역력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 죽었다고 생각했던 한 회장의 혈육이. 그것도 자신의 심장부에서 한여 행세를 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유진은 최 이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기도 전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고요한 회의실에 며칠 전 폐공장에서 울려 퍼졌던 최 이사 자신의 절박하고 광기 어린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김 실장 함정에 빠졌어. 강지훈 그놈 짓이야. 그 계집애. 한유진. 한 회장 딸년이 살아있었어. 그년이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일신그룹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스위스 계좌까지 당장 이놈들을 다 처리해. 예전에 한 회장 처리할 때처럼 깨끗하게. 이것은 변명이나 조작의 여지가 없는 최 이사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된 완벽한 자백이었다. 강지훈이 제시한 횡령과 배임, 주가 조작의 증거에 더해 유진이 제시한 이 증거는 일신그룹 강탈 사건의 전모와 심지어 한 회장에 대한 처리, 즉 살인미수 교사 혐의까지 입증하는 결정타였다.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끝났다. 완벽하게 끝났다. 최 이사의 자백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번에는 사복을 입은 검찰 특별수사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강지훈과 유진이 이사회 소집 직전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고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대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최 이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검사가 미란다 원칙을 낭독하는 동안 수사관 2명이 다가가 최 이사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심판의 날이 끝났음을 알리는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최 이사에게 줄을 섰던 이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쥐죽은 듯 고개를 숙였다. 한유진은 싸늘한 눈으로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최 이사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수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거대한 탐욕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전투가 가장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와 나란히 서서 저 추악한 권력의 몰락을 함께 지켜보았다. 최 이사에게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차그룹 이사회의 거대한 흑단 테이블 위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검찰 수사관들이 최 이사와 그의 핵심 측근 몇 명을 연행해 나가자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테이블 위, 자신들의 무력한 손끝에만 머물러 있었다. 방금 전까지 한여로만 알았던 여인. 한유진의 냉철하고도 위험 있는 시선을 감당할 용기가 그 누구에게도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권력의 성이 어떻게 부패하고 무너져 내렸는지 똑똑히 목격한 산증인이자 그 심판을 집행한 집행자였다. 유진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아버지의 변호인단과 함께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승자의 환희가 아닌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의 한 단계를 마친 묵직한 안도감이 실려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의 뒤를 말없이 따랐다. 그가 회의실을 떠나기 전 남은 이사들을 향해 던진 한마디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고와도 같았다. 차 그룹의 대주주로서 이사회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요구합니다. 한유진 씨가 입은 피해, 그리고 일신그룹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차그룹은 마지막 한 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층 로비는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강지훈의 정보팀이 미리 흘린 정보로 인해 국내 모든 언론사의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세기의 특종을 목격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실력자, 차 그룹의 황태자로 불리던 최 이사가 수갑을 찬 채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바로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최고급 샤넬 드레스를 차려입고 기다리던 최서연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에르메스 버킨백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아버지가 범죄자처럼 초라하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곧이어 로비로 걸어 나오는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강지훈, 그리고 그에게 보호받듯 나란히 서 있는 강미수. 아니, 한유진. 더 이상 더러운 하녀복이 아닌 눈부시게 빛나는 아이보리색 슈트를 입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강지훈의 옆자리를 차지한 채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저 여자. 안 돼. 안 돼, 거짓말이야. 최서연의 입에서 이성 잃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경호원들과 기자들을 미친 듯이 밀치며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아름답게 꾸며진 얼굴은 질투와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너 이 도둑고양이 같은 년 감히 내년 따위가 하녀 주제에 감히 내 아빠를, 내 자리를 네가 다 망쳤어. 그녀는 손톱을 세워 유진의 얼굴을 핥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유진에게 닿기도 전에 강지훈의 경호원이 앞을 가로막아 그녀의 팔을 거칠게 제압했다. 유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발악하는 최서연을, 한때 자신을 지배했던 그 오만한 아가씨를 이제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최서연은 자신의 공격이 막히자, 그리고 유진의 그 눈빛을 마주하자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내 거야, 다 내 거란 말이야. 차그룹도 지훈 오빠도 넌 그냥 하녀야, 더러운 하녀일 뿐이라고. 으악. 그녀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값비싼 드레스는 구겨지고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지위, 부,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그 오만함까지, 모든 것이 이로비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대한민국 최상류층 재벌집 아가씨의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몰락의 순간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일신그룹, 상속녀 한유진의 귀환, 차가 한여로 잠입한 재벌 2세의 복수극, 최 이사, 횡령 및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그리고 최서연, 그룹 로비에서 실신, 정신병원 이송, 모든 뉴스와 신문의 일면이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차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여론은 최 이사의 탐욕과 최서연의 악행에 분노했고, 동시에 모든 것을 잃고도 복수에 성공한 한유진에게 폭발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며칠 뒤, 차 그룹의 명목상 회장이자 최서연의 할아버지인 차 회장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희 차그룹 내부의 추악한 비리와 특히 최 이사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은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그는 최 이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 특히 일신그룹과 한태진 회장 일가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즉시 사퇴하며 차가짜 일가족 전원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최 이사가 그토록 탐냈던, 그리고 최서연이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그 거대한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최 이사와 최서연 부녀의 몰락은 완벽했지만 한유진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지만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일신그룹이라는 실체는 여전히 최 이사가 만들어 놓은 거미줄 같은 법률적 함정 속에 묶여 있었다. 유진은 슬픔에 잠길 시간도, 승리에 도취할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전폭적인 법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곧바로 일신그룹 자산 환수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더 이상 어둡고 축축한 하녀들의 다락방이 아니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한복판에 위치한 진화그룹 빌딩 최고층, 강지훈의 집무실 바로 옆에 마련된 거대한 태스크포스 룸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하녀복이나 파워슈트가 아닌 편안하지만 기능적인 셔츠 차림으로 수십 명의 최고 엘리트 변호사들과 국제 회계사들을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최 이사가 일신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설립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복잡한 상호 출자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는 지독하고도 지난한 법률 전쟁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강지훈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유진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가장 강력한 낚싯대와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배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GNHAW의 법무팀과 알파팀을 유진의 지휘하에 두었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 비용과 필요 자금을 무제한으로 지원했다. 그는
유진이 한여로 잠입했을 때 보여주었던 그 치밀함과 전략적 사고가 이제는 거대 기업의 리더로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유진은 낮에는 변호사들과 법적 논리를 다듬고 밤에는 회계사들과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지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완전한 복원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불타고 있었다.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첫 번째 승전보가 울렸다. 대법원이 최 이사가 불법적으로 이전한 일신그룹의 핵심 자산, 즉 바이오테크와 반도체 부문의 원천 특허권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한유진에게 돌려주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일신그룹의 심장을 되찾은 것과 같은 결정적인 승리였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강지훈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스위스의 한적한 요양병원. 아버지가 비밀리에 머물고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의 쭈글쭈글해진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첫 번째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저희가 이겼어요. 아빠의 심장을, 일신의 심장을 되찾아왔어요. 그 순간, 수년간 미동도 없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몰락은 끝났고 이제 진정한 복원이 시작되고 있었다. 심판의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격동의 폭풍이 휩쓸고 간 서울의 금융가는 어느새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처럼 당당히 비상한 일신그룹이 있었다. 일신그룹의 심장부. 한때 최 이사의 탐욕스러운 손길에 더럽혀졌던 바로 그 회장실은 이제 본래의 주인을 되찾아 묵직한 위엄을 발산하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역동적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방의 주인인 새로운 회장 한유진은 아버지의 것이었던 육중한 마호간이 책상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로운 복수자도 겁에 질린 하녀도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가 가장 주목하는 가장 젊고 강인한 리더 한 회장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예리했지만 그 안에는 파괴적인 분노 대신 미래를 향한 확고한 비전과 재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회장으로 취임한 지난 6개월은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았다. 최 이사가 남긴 부실 채권과 비리 커넥션은 거대한 암초처럼 그룹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녀 시절 익혔던 밑바닥의 생존력과 강지훈과 함께 전략을 짜며 배운 거시적인 통찰력을 결합해 그룹 전체를 수술대에 올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에 기생하며 안일하게 자리를 지키던 무능한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했고 최 이사의 잔당들을 모조리 척결했다. 그 빈자리에는 나이와 학벌이 아닌 오직 실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했다. 일신그룹은 유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낡은 관행을 벗어던지고 투명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재계는 그녀의 행보를 한유진의 기적이라 불렀지만 유진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복원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차그룹은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겪었고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가 드러난 최 이사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그가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했다.
히스테릭한 발작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던 최서연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 지위를 잃은 뒤 홀로 남겨진 낡은 빌라에서 약물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유진은 그들의 몰락에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일신의 미래, 그리고 아직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다행히 아버지. 한 회장은 유진의 승리 소식과 함께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비록 완전한 회복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는 이제 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손을 맞잡아 줄 수 있게 되었다. 회장님, 진화그룹의 강지훈 대표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김 실장, 이제는 유진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된 그가 정중하게 보고했다. 유진은 결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변함없이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사회장에서 최 이사를 압박하던 때의 냉철함 대신 유진을 향한 따뜻한 존경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한 회장님, 오랜만이군. 이방, 이제야 제 주인을 만난 것 같아 아주 보기 좋소. 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유진이 일궈낸 성과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이제는 일신그룹의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동맹이었다. 강 대표님이야말로 여전하시네요. 덕분에 차그룹이 남긴 바이오테크 부문 인수거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GNH웨이와 일시인의 합작 법인 설립건도 이사회의 승인을 마쳤고요. 유진 역시 공식적인 회장의 말투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책상 앞 소파에 마주 앉아 두 거대 그룹의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복수나 응징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오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서로의 지성에 감탄하는 유일한 상대였다. 1시간가량의 강도 높은 회의가 끝나고 김 실장이 향긋한 커피를 가져다 준 뒤 조용히 물러갔다. 업무 이야기가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편안하면서도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노을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유진도 그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다. 기억나? 유진 씨. 강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강 대표의 딱딱함이 없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차가까이 응접실에서 당신이 최서연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찻주전자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던 그 눈빛을.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때 난 직감했어. 저 여자는 절대 평범한 하녀가 아니라고. 그리고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지.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여자였어. 그는 천천히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깊은 눈이 오롯이 그녀만을 담고 있었다. 지난 6개월간 난 당신이 어떻게 무너진 왕국을 재건하는지 지켜봤어. 당신은 그 어떤 남자보다 강하고 현명하고 용감했지. 당신은 일신그룹의 상속녀라서 대단한 게 아니야. 당신, 한유진이라는 사람 자체가 빛나는 존재야.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도 절실했다. 유진은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그에게 의지하고 그와 함께 싸우며 이미 그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있었다. 강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열어 유진의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깨끗하고 순수한 다이아몬드 하나가 단단한 백금링 위에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시련을 이겨낸 유진의 영혼처럼 맑고 강인해 보였다. 한유진 씨, 난 일신그룹의 회장에게 청혼하는 게 아니야. 그는 한쪽 무릎을 꿇는 대신 그녀와 눈을 맞춘 채 당당히 서서 말했다. 그것이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난 내가 아는 가장 비범하고 가장 강인하며 내가 평생을 걸고 존경하며 지키고 싶은 단 한 여자. 한유진에게 청혼하는 거야. 나와 결혼해 주겠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당신의 기쁨과 슬픔뿐만 아니라 당신의 야망과 꿈까지도 나와 함께 나눠주지 않겠어. 유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동정이나 보상이 아니었다. 자신을 하녀 강미수로만 보았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본 모습도 한유진을 꿰뚫어보고 그녀의 상처가 아닌 그녀의 강인함을 사랑해준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녀는 최서연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CEO의 청혼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탐욕이나 신분 상승을 위한 거래가 아닌 두 개의 강인한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하나가 되기로 맹세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는 대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강지훈 씨,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기꺼이. 강지훈은 그녀의 대답에 감격한 듯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서울의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길고도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복수의 끝을 알리는 입맞춤이자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맹세였다. 하녀로 위장했던 억만장자의 외동딸은 마침내 그녀의 진정한 신분을 되찾았고 그녀의 가치를 알아본 유일한 남자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시작했다. 공리와 정의, 명예와 사랑. 한유진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냈다. 그녀의 진정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